아, 제가 1주택자예요? 아, 1주택자는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무주택자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말 적은 곳은 한 20%에서 35% 사이 정도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하락을 그냥 원론적으로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근데 제가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갔나요? 아, 그래요? 이 상태 그대로 갔어요. 아, 천만 다행이네요. 가고 싶진 않은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내 집만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내 집만을 안 할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심지어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도 집을 사기는 사는데 실거주는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전제 조건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이 거의 90% 정도의 비중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분위기 좋아지면 이걸 살까 말까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이게 저의 입장이랑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봐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면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그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가 중요하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 레버리지가 대출 아니면 전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할 때는 전세가 안 되죠. 대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금리가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한 채를 사둔다고 하면 그때는 레버리지가 전세니까 전세가율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유리하냐를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에서 80%까지 해주겠다, 무주택자는 저금리로, 그러면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소득이 조금 있고 해서 뭐 봤더니 나는 해당이 안 돼, 아무것도 뭐 해당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리도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미리 사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신 전제 조건이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금리랑 저는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는데 50%만 대출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10억짜리를.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를 내가 매달 납부해야 되겠죠.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집을 사는데 10억짜리 집을 5억의 전세를 주면 똑같은 5억 들어가요. 여기는 대출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럼 뭐가 나을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저는 얘가 효율적이라고 보죠.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죠. 왜? 얘는 매달 돈이 안 나가는데 얘는 매달 막 몇백만이 나가야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월세랑 얘를 또 비교하겠죠. 내가 매달 나가는 그 금리 이자랑. 그래서 이게 지금 관계도가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훨씬 더 유리한 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결론은 집을 한 개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내가 내 집에 거주할 거냐, 아닌 상태에서 땅을 하나 갖고 있을 거냐. 그렇지만 다른 집에 있을 때는 또 주거 비용이 나가겠죠. 요 두 개랑 요거 하나랑 비교해서 어떤 게 효율적일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제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였어요. 아, 1주택자는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무주택자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내가 나은 선택 아닐까? 그 생각이 매달 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자꾸 더 떨어집니다. 2023년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저는 가져갔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손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손절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금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가격이 또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축 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그들끼리 경쟁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2급지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광역시들이나 좀 공급 많거나 좀 어려운 지역들은 30% 이상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말 적은 곳은 한 20%에서 35% 사이 정도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하락을 방금 한 것만큼 또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집이 25% 하락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또 25% 하락할 수 있다면 금매라도 파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힘들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만큼 또 올라가 줘야 되는데 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점 찍고 횡보를 하면 횡보를 했지 얘가 또 이만큼 올라갈 확률이 매우 적잖아요. 결국은 정해진 건 없는데 확률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실 보더라도 10%겠구나 여기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금매로 던졌을 때 분명히 10% 이상 저렴하게 내놔야 될 거예요. 금매가 팔리려면 최소 현재 나와 있는 최저 시세에서. 그러면 내가 1년, 2년 뒤에 10% 빠진 금액이나 지금 내가 10% 넘게 금매로 던진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버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아까 많이 떨어져야 10%라고 했잖아요. 네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10%가 떨어지면 네.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딱 10%다라는 법칙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5% 정도 하락한 지역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과거에 제가 봤던 정말 힘든 시기에 최대 50%까지 떨어진 아파트들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맥스가 50%라고 봐요. 50%의 의미는 뭐냐면 5억 하던 게 10억 되었다가 10억이 반토막이 나면 정확하게 50%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최초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5억, 10억, 5억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100%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정 지역은.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미 35%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맥스가 15% 선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50%까지 떨어질 거라고 또 보지는 않거든요. 입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10% 정도 더 내려가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바닥에 근접하기 때문에 내가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여러 개 됐는데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 이번에는 그래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뭐 가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생각 들고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상태네요. 아 그러네요? 네네.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지금 정부 정책상 주택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듣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주택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크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설명을 조금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와 상관없이 이 세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완화가 아니라 그냥 옥죄고 있는 부분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무주택자 1주택자는 1%대인데 다주택자는 6%대거든요. 6배잖아요.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하나 더 샀을 때 대출을 안 받고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세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고 내가 정말로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그런 단지들은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원래 전세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집값은 30억 하는데 전세는 뭐 2억, 3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누군가 사요. 계속. 사고 있다. 옛날에도 샀었고 지금도 사잖아요. 왜 살까라고 보면 이분들은 그냥 그 미래 가치에 그냥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고 낮고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안 되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기축시장에 대한 완화, 특히 그 세금에 대한 완화, 그것들이 확실하게 풀어지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주택 쪽으로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매도한다의 플랜은 없나요? 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옛날보다 많이 바뀐 부분들이 부동산은 원래 그냥 매수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외곽에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때 상승률 지금 제가 어제도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지금 10억 하던 것들이 막 6억 하고 있어요. 뭐 지방에 있는 이런 것들도. 근데 한 3억 하던 것들이 지금 얼마 하냐 보면 얘는 아직도 한 2억 2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많이 떨어졌어요?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얘는 뭐 4억, 5억 그렇게 막 떨어진 느낌이 들고 여기는 1억도 안 떨어진 건 느낌 들거든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하락률은.
근데 이제 워낙 금액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허접한 한 채를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손실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승률은 하락률은 거의 비슷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갈 때도 얘가 엄청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스물스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있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걸 매수한 시점이 좀 과거이고 내가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더 가져가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이렇게 딱 전화를 돌렸어요. 지금 제일 저렴한 거 얼마예요? 3억이래요. 아 그래요? 일주일 뒤에 제가 딱 돌렸는데 그거 이미 나갔어요. 지금 3억 1,00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0만 올라갔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뭐 공급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아니고 그건 결국 누군가가 1,000만 원에 그냥 올린 거거든요. 올려도 팔리겠지라는 마음을 올린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래가 되는 순간 시세가 돼버리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매도자가 그냥 1,000만 원 넘게 올려놓은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사도 내가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심리는 중요하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심리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부동산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심리가 얼어붙을 거고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심리가 과열될 거고 뭐 그런 패턴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잘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다양한 관점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뭔가 한 가지의 지표나 한 가지 항목, 한 가지 요소에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알아야 될 게 되게 많구나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읽었던 책 중에 그 관점 디자이너, 본인이 이제 그런 직업이다라고 소개했던 그 박용우 씨 책,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할 때도 사람들마다 전문가마다 관점이 다 다른 거 알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부동산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입지가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모르겠고 토지가 제일 중요해. 땅이야 부동산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을 보면 부동산은 끝나. 교통 호재를 따라가면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책을 봐야 된다고 하고 경제 전문가는 뭐 금리 봐야 된다고 하고 뭐 경기를 봐야 된다고 하고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 한 가지 지표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종목에 따라 달라져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을 스스로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뭐 현대경제 뭐 연구원이라든지 뭐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내년도 부동산 전망 또는 땡땡땡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뭐 거래량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50개를 쫙 내려받았어요. 내려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거랑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지 이 키워드만 한번 다 적어봤어요. 거래량이 미치는 영향, 금리가 미치는 영향, 뭐 심리가 미치는 영향, 뭐 입지가 미치는 영향,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과거에 어땠는지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간관계가 있는지, 얼만큼 정확도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게 한 가지 요소만 보고 과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걸 가지고 저만의 기준들을 저는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다 해서 절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구나. 공급이 많으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는 거지 매매 가격은 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들을 절대 누군가가 다 정립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다 조각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정립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순간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매일매일 2시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 조금 얘기하고 지금의 저라면은 이렇게 하겠다 같이 또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저는 굉장히 무식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